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재영 집사입니다. 제가 1976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교육을 갖고 이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해왔던 거를 1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긴 한데,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 잘 시킬까 이런 주제로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 공부 잘 시켜서 서울대학교 보내나 이런 팁을 얘기하는 시간은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방점은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끄고 가려고 하는 거고, 어쩌면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배움의 기쁨에 동참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게 왜 안 예, 좋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뭐가 보이죠 여기? 오리가 딱 보여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건 뭐 안 보이나요? 토끼도 보이세요? 예, 눈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그림은 하나인데 오리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왼쪽에 이제 주둥아리가 있고 눈동자가 오리 눈동자인데 좌우를 싹 바꿔놓고 보면 토끼의 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대상 세계는 하나인데, 그죠? 우리 앞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대상 세계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게 오리로 볼 수도 있고 토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 관점을 가지고 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그림으로 올라가서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자갈들이 보여요. 이게 아마 물속에 있는 자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뭐 다른 거 안 보이나요? 조약돌. 예, 조약돌이나 자갈이 나오면 다 그게 그거고. 혹시 이 가운데서 3D 영상, 3차원 영상으로 두 글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글자가? 두 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 3차원 영상에 3D에 두 글자가 심겨져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저는 이게 조금 훈련하면 보여요. 이게 초점을 스크린에 두면 안 되고 초점을 스크린보다 한 30cm 뒤에다가 두고 탁 띄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멍하게 보면은 영상이 여기쯤 3차원이 탁 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서강대학교 할 때 서강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3차원으로 3D로 기가 막히게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이게 좀 훈련하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뭐 뭔가 좀 그림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속에서 3차원 영상의 영롱한 서강이란 두 글자를 포착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대상 세계를 본다고 해도 다 똑같이 인식하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 세계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을 때 그 대상 세계가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그 주제는 이제 관점에 대한 거예요. 관점에 대한 거.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좀 되게 멋있죠. 이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있는 대로 똑같이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보는 대로 존재하는 세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바깥에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똑같이 존재하는 세계란 없습니다. 대상 세계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인식하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이제 그런 것 갖다 좀 어려운 말로 관찰의
관점 종속성 또는 관찰의 이론 종속성 그래요. 이제 관찰을 똑같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착각입니다. 같은 걸 볼 수가 없어요. 다 내가 지금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상 세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낳는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요거는 제가 쓴 시의 한 구절이니까 인용할 때는 김재용을 인용하고 쓰셔야 돼.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하죠. 그죠? 관점이 세계를 낳습니다. 세계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실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되게 멋있는 시가 있죠. 세계라고 하는 게 내가 그렇게 보아줄 때 태어난다.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혹시? 유명한 시. 예, 좋습니다. 뭐 그것도 좋고 저는 여기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떠올렸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을 한번 우리가 문학 소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3년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네, 그 다음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 시인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시를 쓴 시기는 6.25 전쟁 직후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오늘날의 통영지방 저 남쪽에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일찍 숙직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이 혼자 교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창가에 꽃병의 꽃이 이 시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화들짝 놀라면서 여기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구나 하면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보면 시인이 그 꽃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엇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무엇이었다? 그는 하나의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 꽃이 됐다. 의미 있는 실체로 다가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커먼 어떤 몸짓이라는 게 웅크리고 있다가 변신해가지고 이쁜 꽃으로 착 변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실제로 변한 건 뭐예요? 대상은 거기 있었어. 변한 거는 시인의 관점이에요. 몸짓이었다가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그것이 꽃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걸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써내려갔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름다운 꽃이다. 참 귀한 존재들이다. 다 귀한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관점이 있어야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다 아시죠? 이거는 석굴암입니다. 혹시 여기 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한 번쯤 더 가봤죠. 저도 한 3번은 가본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수학여행 갔을 때 봤고, 그 이후에 가족 여행 가서도 한번 갔고, 뭐 학교에서 경주 갔을 때 뭐 짬을 내서 둘러보기도 했고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에 대한 답사기 제2권 경주편에서 스캔해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똑같은 석굴암입니다. 근데 유홍준 교수의 그 책을 보면 제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석굴암 앞에 설 때마다 땡땡을 느낀다. 2글자. 나는 석굴암 앞에 설 때마다 땡땡을 느낀다. 뭘 느낀다고 썼을까요? 지읒, 이응.
오피스텔 뭐라? 오, 전율 맞았어요. 어떻게 전율을 체험해봤어요 혹시 이 앞에서?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전율을 체험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앞에 유리까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등학교 때 갔을 때는 유리가 없어가지고 들어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머무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게 이제 습도하고 온도를 이제 테크놀로지에 의존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거든요. 세계 문화유산 중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쑥 지나가면서 오, 생각보다 크네. 뭐 마음을 평화롭게 하네. 뭐 이렇게 이제 감상들 하겠는데 이상하게 전율 체험은 우리는 못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유홍준 교수는 뭐 거짓말했다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분명히 책에 나는 석고랑 앞에 설 때마다 전율이라는 건 전기에 감전될 만큼의 충격적인 체험이잖아요. 그걸 느끼는데 왜 저나 여러분은 전율이 안 올까? 이 똑같은 이 석고랑 앞에서. 과연 같은 석고랑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왜 그러면 그분은 석고랑 앞에서 전율을 느끼는데 저나 여러분은 전율 체험이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의 차이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거 복습하면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유홍준 교수는 이 석굴암을 볼 수 있는 관점이 굉장히 고상하고 수준이 높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석굴암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낮은 거야. 조잡한 거야. 그러니까 안 보여. 실제로 이 석굴암에 관한 그 유홍준 교수의 글을 보면 한 3페이지나 쓰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당시 신라인들의 어떤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이 석굴암 그 안에 설계도 속에 삼각함수가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파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신라인들이. 그걸 갖다 이제 증명하는 도표까지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알고 보면 와,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똑똑했어 신라인들이. 그런데다가 이제 이것을 쪼아댔던 어떤 그 석공의 어떤 뭐 종교심, 예술심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 그걸 알고 보면 전율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석공을 보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점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좋은 거예요. 대상 세계가 있어도 관점이 없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관점을 갖고 보면. 그만큼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이제 교훈이기도 한데 이것도 참 맞는 말이에요. 진리를 체험할 때 그거만큼만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진리 바깥에 있는 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것들과는 난 자유하지 않습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는 세계죠. 다시 말하면 내 관점이 변할 때 세계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세계에 대한 인식과 체험은 나의 관점과 체험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멋있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관점에 제약을 받아요. 누구나. 그래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몸속에 내가 갖고 있는 세계를 보는 관점 틀 안에서만 이 세계를 보고 인식하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은 참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관점을 갖고 있어야 어떤 세계가 인식되고 체험돼요. 그건 맞습니다. 관점이 없으면 아예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을 또 제한해요. 이게 이제 패러독스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 잘 보이는데 다른 관점으로 볼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이제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뭐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서 그렇긴 한데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갈라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를 놓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이유가 한 관점으로 보니까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고착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부부간에도 많이 싸우잖아요. 똑같은 사태에서 넌 어떻게 이걸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관점으로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용납이 안 돼요, 대체로. 왜냐하면 내가 관점으로 그 세계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나의 맥시멈이에요, 그게. 그것 이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은 내게 소중한 거예요. 관점이 있어야만 그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오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석굴암까지 몇 가지 사례를 쭉 들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 영역에서 우리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얘기 잠깐 해보면 베토벤의 음악, 특히 이제 저는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듣는데, 그걸 들으면서 막 진짜 전율이 오기도 해요. 너무너무 진짜 베토벤이 그 황제 교향 그 피아노 협주곡 5번을 멋있게 진짜 작곡을 했어요. 특히 2악장, 사모님 2악장 너무 멋있죠. 그냥 저리저리해요. 2악장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판소리. 어떤 사람은 판소리에 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평생을 헌신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이 있어도 그 음악이 아름답게 체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음인 사람이 있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관점의 문제죠, 이것도. 미술 가볼까요? 피카소의 그림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전율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그림이지 하면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그 대상세계의 아름다움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혹시 수학의 아름다움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문과생들, 여기 문과 다 수포자들 쥐가 납니다.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해요, 많은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해서 시험만 보는 거예요. 암기해서 수학 시험 보는 학생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이 체험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속에서 너무나 멋진 수학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건 시력이 좋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한꺼풀 뒤에 숨겨져 있는 질서예요. 그것을 파악하면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물리학이나 화학의 오묘한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물리학, 화학 그냥 제껴놓죠. 많은 학생들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문학의 아름다움 뭐 많이 체험하죠. 밤새도록 뭐 소설 읽고 뭐 시 읽고 좋습니다. 혹시 역사학의 힘과 아름다움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많은 학생들은 역사학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연대기 외워서 시험 보는 거로.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을 그렇게 가르치면 분노합니다. 역사가 연대기 외우는 과목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아온 흔적을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학문이에요. 기가 막힌 학문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역사학에 관심이 많고 역사책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외워서 하는 역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돌이켜보면 모든 교과서의 매 페이지는 그 교과가 대상으로 하는 세계를 보게 해주는 관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어 마찬가지. 진짜 문학의 아름다움, 언어의 아름다움, 수학의 아름다움, 물리학의 오묘한 세계, 음악과 미술의 아름다운 세계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관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못했을까? 그냥 교육학자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또는 많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걸 뭐로 생각하냐면 교과서를 요약 정리해서 외우고 시험 볼 때 뱉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대체로. 그게 공부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100점 맞고 A학점 맞고. 그리고서는 그거를 쓰레기처럼 버려요. 딸랑 성적 하나만 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태들이 이제 오늘 이제 쭉 이제 제 강의를 쭉 들어가면서 좀 새롭게 눈이 좀 떠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이 어떻게 생기나? 이 관점이 생기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관점이 있어야 자유함이 생기고 어떤 세계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공부를 통해서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뭐 면벽수도 10년 한다고 벼랑간에 뭐 세계를 보는 관점이 확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치열하게 공부하는 법밖에 없어요. 어떤 대상 세계를 정말 멋있게 보고 싶은 사람은 공부해라. 근데 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외우는 공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관점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대상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의 전환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부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그날 배운 어떤 과목들 중에 뭐 그것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 컴퓨터든 음악이든 미술은 상관없어요. 새롭게 내가 어떤 대상을 보는 눈이 생겼다. 짠하는 체험이 있었다. 그게 없으면 그날은 허탕친 거예요. 공부는 그냥 허탕친 거예요. 그냥 학교 놀이 하는 거예요. 학교 놀이. 공부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금서부터가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인간의 행동은, 모든 행동은 동기 없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정신병자가 아니면은 동기가 없는 행동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기 왜 왔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서 왔다면 동기가 그 동기 어떤 동기가 여기를 이끌어 왔을까? 이끌게 했을까? 크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재적 동기하고 외재적 동기. 자, 이제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하면 외재적 동기는 흔히 결핍 동기라고도 하는데 어떤 활동의 근거가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온 이유가 여기 안 가면 나중에 김재웅 집사 어떻게 봐 미안해서 이것 때문에 와서 앉았다 그러면 그건 외재적 동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해?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다 공부의 근거가 밖에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죠. 다 그 어떤 활동의 근거가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외재적 동기가 그 활동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이 없으면 그 활동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요. 외재적 동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면 그거 안 해도 처벌 안 받는데 그러면 내가 미쳤어 그거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사탕 줬는데 사탕도 안 준대 그러면 내가 그거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 때문에 뭐 하면은 그게 다 외 바깥의 보상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더 좋은 수단이 있으면 그걸 택합니다. 힘들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하는 목적이 출세다. 근데 출세하는 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보다 뭐 아빠 찬스 뜨는 게 더 편하다면 아빠 찬스 쓰는 거예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 그게 다 외재적 동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는 특징입니다. 반면에 내재적 동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성장 동기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재적 동기는 그 일이 좋고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좋아서 푹 빠져가지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났네 이런 거. 그 일이 좋아서 재밌어서 그거는 내재적 동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재적 동기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 흥미, 호기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아마 내재적 동기의 최고봉은 요즘 애들로 치면 컴퓨터 게임일 거야 아마. 그죠? 밤새도록 합니다. 그게 정말 끌어다녀요. 매력이 있거든. 흥미가 생기고. 그 내재적 동기야.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라는 그것 자체로부터 오는 보상입니다. 이 일 끝냈다고 해서 바깥에 사탕 주거나 그 일 안 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주는 보상이 있는 거야. 도전감, 기쁨, 성취감, 희열. 그게 있어서 한다면 내재적 동기 때문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걸 공부에다 적용시켜 볼까요? 공부를 왜 하나 물어봤을 때 외재적 동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합니다. 대부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적 잘 받으려고 또 부모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졸업장 따야죠. 다 외제적 동기예요. 또 취직해야죠. 승진해야죠. 아니 뭐 좀 더 까놓고 얘기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결혼할 때 써먹으려고, 아니면 궁극적으로 출세.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부의 관점입니다. 다 외제적 동기가 공부를 이끌어가요. 뭐 이거 잘못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건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 모든 가정에서, 모든 아이들이. 한번 제가 등산이나 마라톤이나 낚시에 이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근데 등산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등산. 등산 좀 하고 사세요, 제발. 등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아니면 마라톤을 좀 해보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낚시를 좀 즐기신다. 한 분도 안 계시네. 무슨 재미를 사세요? 얼마 전에 낚시 채널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낚시를 이제 해서 열심히 끌어다닌 다음에 아유, 후크를 끌어 너무 아팠겠다 얘야. 그러면서 후크를 이제 빼서 낚시해서 이제 해가지고 인사하고 뭐 얼마큼 컸나 보고 놔주더라고. 그러니까 물고기 자체에 욕심이 있던 사람들은 우와 아까운 거 저걸 회쳐먹든지 매운탕 끓여 먹든지 왜 놔줘 이럴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외제적 동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에서 얻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쳐먹거나 매운탕 끓이는 게 목적인 반면에 낚시에 내재적 동기가 있는 사람은 낚시 활동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등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등산? 저는 등산을 지금 한 뭐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 편입니다. 등산을 이제 저도 사부님한테 처음 배울 때 좋은 사부님한테 잘 배운 것 같아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왜 등산을 할까? 그러니까 대체로는 건강을 위해서 해요. 그죠? 등산하면 건강 좋아집니다. 그거 확실해요. 혹시 위장병 앓고 계신 분 계세요? 등산하세요. 다 고칩니다. 혹시 두통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등산하세요. 다 고쳐져요. 이건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등산하면 잠도 잘 오고 밥도 잘 먹고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등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축복입니다. 산이 주는 축복이에요. 건강 때문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등산 동호회 가가지고 친교하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끝나고 내려와서 먹는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뭐 정말 맛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산을 정복하는 데 목적이 돼. 정복. 근데 저한테 산을 가르쳐준 사람은 산을 정복한다는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야.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등산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외제적 동기에 의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하고 또 친교하기 위해서 하고 뭐 정복하는 기쁨 때문에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한테 이제 등산을 가르쳐줬던 그 사부님은 등산의 묘미, 그러니까 산에 들어갈 때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체험이 안 되고 등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산에 첫발 딱 디디면서부터 산과의 교감입니다. 땅 밑에서 올라오는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나무에서 오는 기운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산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는 어떤 그 풍요로움을 체험하는 게 산행의 묘미거든요. 그게 내재적 동기입니다. 다른 데서는 체험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외재적 동기는 다른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 목적이다 그러면 꼭 등산할 필요가 없어요. 뭐 테니스를 해도 좋고 마라톤 해도 좋고 다른 거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은 거의 뭐 외재적 동기가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재적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도. 그러니까 공부 왜 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공부가 재밌어서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내재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죠? 여기 앉은 분 가운데 저는 우리 이영자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지금 80대이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책 읽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나요? 장로님 그거 책 안 읽으면 누구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재밌는 거야 책 읽는 게. 네, 네, 네. 그 시리즈로 된 것도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니까. 안 하면 혼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재밌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와서 앉아 계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범. 응? 그러니까 관점을 갖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눈 뜨는 체험. 이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관점 수정의 역사거든요.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응?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체는 점점 노화될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세계만큼은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잘 사는 일, 행복한 삶의 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몇 푼 더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뭐 좀 아파트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고 그럴 때도 기분 좀 좋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그거 못지않게 쏠쏠한 재미를 주는 게 뭐냐면 공부의 내재적 동기를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이 공부를 국어, 영어, 수학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몸을 들이면 돼요. 지금 장로님처럼 책 읽기를 좋아하면 책 읽기, 영화 좋아하시는 분 영화, 음악 좋아하시는 분 음악, 미술 상관없어요. 뭐 붓글씨도 좋고 테니스도 좋고 어떤 세계에 입문해서 그것이 주는 그 매력,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면 적어도 그 체험을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달에 돈 100만 원 버는 것 이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중에 어떤 게 더 강력하냐 하면 대체로는 외재적 동기가 강력합니다. 그거 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달콤한 열매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되게 놓습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꾹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가 공부를 시켰다. 그러면 공부에서 어떤 목표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공부에 더 하나 봐라. 그러면서 다 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재적 동기가 나를 공부로 이끌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이제 그 T 공부한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계속 하잖아요. 그게 재밌어서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재미를 못 붙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외재적 동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재미있니 성경 공부하는 게 그 내재적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동기가 항상 함께 가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두 개가 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공부의 외재적 동기가 우리를 이끌어 갔다고 한다면 그 내재적 동기 그거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도 맛을 보면 좋겠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이게 청소년기 필독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영화도 돼 있어요. 영화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제는 영어 제목은 이제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1970년대 초반에 쓴 책인데 당시에 6천만 부 이상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후에 할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같은 제목으로. 73년도 영화니까 지금 벌써 5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트이 끝났나 봐요. 영화가. 그래서 무한 뭐 그냥 공짜로 다 복제해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그 갈매기의 꿈 쳐서 DVD도 한번 사서 3,000원이면 사나? 3,500원인가?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트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한번 볼만해요. 굉장히 아주 시사점이 많은 그런 소설책이기도 하고 영화예요. 소설책 몇 페이지 안 돼.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속에서 닐 다이아몬드가
직접 작곡하고 노래도 부르고 해서 아주 멋있는 영화인데 흥행에는 실패했다 그래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사람 하나도 안 나와요. 갈매기만 나와. 갈매기만. 근데 돌이켜보면 70년대니까 지금처럼 디지털로 합성할 수가 없을 때예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아날로그로 찍은 거예요. 그 찍은 사람의 어떤 그 정성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예요. 갈매기들의 그 생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찍어서 그걸 잡아냈을까. 한번 그런 생각 가지고 닐 다이아몬드 음악을 쫙 들어가면서 한번 보실 만도 해요. 이거 보면 크게 이제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거든요. 간단히 요약해 보면 1부는 조나단이 나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고투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일만 중시하는 다른 갈매기들과 갈등해요. 근데 조나단은 신기하게도 먹는 데 관심이 없고 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갈매기가 태어난 목적은 멋있게 날기 위해서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혼자 오늘은 내가 시속 몇 킬로 날렸네 그러면서 날기 가지고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공동체에서 추방이 돼요. 이 불쌍한 조나단이 추방. 그러니까 추방돼 가지고 2부에 가서는 이제 혼자 외롭게 정말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외로운 구도의 길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뭐 정말 외롭게 이제 혼자 그 구도의 길을 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날기의 세계에서 자기보다 훨씬 선진인 설리반, 몰린 뭐 등등 이런 선배들을 만나서 날기를 배웁니다. 날기를 배워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요. 최고 수준까지. 날개의 세계에서 이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 3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3부는 기억하세요? 3부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3부는 그를 추방한 갈매기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로 시작되거든요. 왜 돌아가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먹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갈매기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계가 이렇게 멋있는데 쟤네들은 이거 모르고 살잖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또 만들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영화도 잘 만들었어요. 한번 시간 되면 갈매기의 꿈 쳐서 3,500원짜리 DVD 사가지고 한번 주말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조나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잘 나타나요. 먼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나단은 날기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날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갈매기들이 그저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아먹는 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때 조나단은 아니야. 갈매기가 태어난 목적은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아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더 멋있게 날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각자 날기라는 세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영자 장로님께서 지금 독서라고 하는 책 읽기라고 하는 날개의 세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수십 년을 살아온 것처럼 각자 나의 날개의 세계를 발견하고 추구하기 바랍니다. 먹는 일과 나는 일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에요. 먹는 일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먹다가 죽으면 의미가 그만큼 없다. 재미없다. 또 나는 일도 좀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나단이 날기 활동에 대해서 다른 갈매기들은 이해를 못해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결국 추방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조나단이 한동안은 좀 괴로움을 느끼고 나도 다른 갈매기처럼 살을까 봐. 날개의 세계를 포기하고 돌아갈까 봐 이렇게 생각도 해요. 잠깐. 그러나 다시 먹는 일만 하고자 노력해봤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날개의 맛을 체험한 이상 다시 먹는 일로 회귀할 수가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체험한 이 날기, 나는 이거 가지고 한번 목숨 걸어볼래. 그러면서 날개의 세계에 전념합니다. 그걸 갖다 어려운 말로 불가역성에 올리 그래요. 더 멋있는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그보다 형편없는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배움의 내재적 가치가 체험되는 거예요. 외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조나단이 날개 세계에 그렇게 몰입할 때 부모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혼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그래서 했단 말이죠.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거야. 거기 날개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날개 세계의 품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수학의 아름다움을 체험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암기 과목이 아니다. 수학의 아름다움. 이걸 어떻게 맛보게 할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배움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주인공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책 읽으신 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 속에 장의 갈매기 커크 메이나드가 나와요. 이 커크 메이나드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어요. 어깨 날개 축지 하나가 고장 나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갈매기인데 날 수 없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냥 밑에 똥똥똥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갈매기입니다. 근데 이런 갈매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조나단이 왔잖아요. 가르치러 왔어. 그럴 때 이 커크 메이나드가 조나단한테 묻습니다. 조나단, 나도 날 수 있을까? 나도 날 수 있을까? 그때 조나단이 힘을 실어줍니다. Why not? You can fly. 날아봐. 딴 애들은 막 수근수근 대죠. 쟤는 병신이에요. 바보예요.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애예요. 그러나 조나단이 힘을 탁 실어줬을 때 얘가 점프하면서 날아갑니다. I can fly. I can fly. 하면서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화면 가득히 커크 메이나드가 쫙 클로즈업 되면서 닐 다이아몬드의 음악이 쫙 깔리는데 전 전율, 완전 전율이에요. 쫙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장의 갈매기가 날아봤어야 얼마나 높이 날았겠어요. 사실은 여기서 저기 훌쩍 날았을 거야. 그러나 정작 그에게는 그것이 생애 최초의 비행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아마도 바디메어가 눈을 뜨는 체험과 똑같은 거예요.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던 장의 갈매기가 나도 날 수 있다 하면서 점프해서 날았단 말이죠. 그때 그 환희.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상위 30% 애들 그냥 뭐라고 나쁘게 표현하면 하여튼 그냥 희생양으로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공부 못한다는 애들조차도 이런 환희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날 수 있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커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장면에서 사실 전율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품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의 현재 자리를 박차고 올라갈 때 느끼는 그 상승의 기쁨 체험은 다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위 공부 잘하는 애들, 꼭대기 있는 애들만 그 공부의 맛을 보라는 법이 없습니다. 중간 단계 아이들도, 심지어 바닥에 있는 아이들도 그거 깨뜨리고 한 단계 올라갈 때 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되네, 그러면서 자존감 높여가면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반면에 이제 가르친다는 행위가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사람,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 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몇 번 보이는데, 소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의 어떤 기초는 뭐냐면 제자의 공부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측은지심과 사랑입니다. 아까 조나단이 그 날개에서 최고의 품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살지 않고 자기의 공동체, 자기를 추방했던 공동체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쟤네들은 이거 모르잖아. 날개가 이렇게 멋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그저 물고기 몇 마리 잡아먹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치근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조나단으로 하여금 공동체로 돌아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사람은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치앙과 조나단이 있고 설리반이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조나단을 이끌어줬던 스승이 두 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치앙과 조나단이 있거든요. 아니, 치앙과 설리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앙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조나단이 자기를 추방한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이 두 스승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에게 치앙이 이제 잘 가르치긴 했는데 설리반의 경우는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너 미쳤냐? 거기 왜 가? 가면 뭐 환영받을 줄 알아? 또 추방당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리반은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지만 치앙은 가라. 네 사랑이 있는 곳으로. 그러면서 공동체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 안주하고 있던 갈매기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날개의 맛을 또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나단은 공동체로 돌아갔던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오지에, 아프리카 오지에, 또는 뭐 동남아의 그 오지에. 왜 그분들이 그렇게 현실적인 아니란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갔을까? 저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 이거에 결국은 내가 체험한 이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기쁨,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 심정 가지고 한 것처럼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이 부분을 쟤네들은 모르잖아.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배움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누구나 자신의 현재 결핍을 풍요로 채우고 싶은 자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자기, 이것을 꿈꾸고 실현하는 삶.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배움의 목마름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친근함과 결별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과정을 생략하고 최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욕심은 안 된다.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최선보다는 차선을 구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서울대학교의 어떤 대학원생 하나가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고에 가서 공부 제일 싫어하는 학생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교사한테 소개를 받아요. 이제 보니까 얘는 수업 시간에는 잠만 자는 애야. 근데 저녁만 되면 홍대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타 치는 애야. 열정이 있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그 대학원 학생이 이제 수학은 많이 까먹었으니까 내가 영어를 가르치겠다 너한테. 그래가지고 영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딱 테스트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에 머물러 있어. 고등학교 학생인데 나이는 고등학교지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내려가서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얘가 3, 4주 지난 다음에 저절로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니 선생님 영어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요? 왜 누가 그애한테 영어의 재미를 뺏었냐 말이야. 그의 수준에 맞게 하나씩 해주니까 그렇게 공부 싫어하는 공고생이 영어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요? 하면서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알쏭달쏭 될 듯 말 듯한 그런 것들과 만날 때 끊임없이 배움의 세계에 갈 수 있다 하는 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1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이제 저합제라고 했는데 선진에 대한 존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진,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실은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감이 안 됩니다. 교감이 안 되지만 속단하지 말고 일단 존경하고 그래도 겸손하게 배워라 그 뜻인데 우리가 이제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저합제야, 저합제. 그러니까 저합제란 말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억압하는 행위를 저합제 그래요. 저합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데 높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억압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지식과 품위가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무시하는 행위를 저합제라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이 저합제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압제의 사례, 역사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대표적인 저압제 희생자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근데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소크라테스를 독배를 마시게 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쩌면 그래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수준이 낮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계를 이해 못하니까 저압제, 수준 낮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행위들. 이 판소리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통과. 반면에 고압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 고압제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걸 고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이것도 몰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이거야. 제가 이제 서강대에서 수업할 때 여기 딱 했을 때 어떤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 교수님, 우리 과의 교수님이 바로 고압제의 전형입니다. 화학과 학생이었는데 화학 교수가 자기가 노벨 화학상을 받을 똥말똥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래요. 그러면서 일반 화학 가르치는데 답답한 거야. 대학교 1, 2학년 애들 일반 화학, 기초 화학 이것도 몰라 이 바보 같은 새끼들아. 맨날 고압제 한다는 거야. 정말 나 시간 아깝다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야. 고압제야 고압제. 이게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친다는 사람은 지금 배우는 사람의 현재 품위를 좀 존중하고 나도 한때 그랬지, 나도 몰랐었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로 나는 편안하게 아는 세계니까 그걸 모르면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고압제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고압제를 조심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은 저압제를 조심해야 아름다운 교육의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압제와 저압제가 맞서면 그거는 교육이 깨지는 거예요. 애들은 문을 닫고, 그렇죠? 딱 닫고 존중 안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가르친다는 사람은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소재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의 날기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면서 나름대로 멋진 세계를 한번 찾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꼭 국어 영어 수학일 필요 없습니다. 이 세계는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많아요,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체험을 좀 해가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좀 올라가면 세품위에 올라가면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좀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영자 장로님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책 읽기 흠뻑 빠지고 밤을 새우면서 읽었을 때 그 오는 포만감은 세속적인 뭐 돈 몇 푼 더 버는 거 뭐 출세 좀 하는 거가 시시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이 내면의 풍요로움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공부에 재미를 느껴가고 배우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게 되면 어렵게 느껴지던 것이 어느 날 쉽게 보이기도 해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움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좋은 대가, 달콤한 열매, 소위 말하는 외재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공부 왜 하나? 점수 잘 맞고 좋은 학점 받고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죠. 오케이. 뭐 그거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부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전체 힘이면은 좀 제가 보기에 아쉽다. 교육학자가 볼 때는 그것 플러스 이제 조화와 균형이죠. 내재적 가치, 내재적 동기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공부 자체가 주는 내면의 풍요로움과 즐거움,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블랙박스에다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딸랑 학점 그것만 딱 취하고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많은 건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 너무 아까워. 너무 그게. 이왕 시간 들이는 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줄탁동시란 말 들어봤죠? 줄탁동시. 그러니까 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화 시기가 됐을 때 알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부리로 온 힘을 당해서 쪼아대는 게 줄이에요. 그렇죠, 줄. 그러니까 안에서 병아리가 나 나갈 때가 됐어요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게 줄. 탁은 뭘까요? 탁은 어미닭이 그거를 알아차리고 알았다 얘야 기다려 그러면서 바깥에서 톡톡톡톡 알을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줄탁 동시야. 같이 일어날 때 이게 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에서 계속해서 이 병아리가 나가려고 줄을 신호를 보내는데 이 무식한 어미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안 깨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부화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반대로 이 안에 있는 이 병아리가 나갈 때가 안 됐어 아직. 근데 성급한 나머지 어미닭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리고 막 쪼아대봐. 탁탁탁탁 해봐. 그래서 나와봐야 조산이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줄탁이라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는 뜻도 되죠, 그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이 교감이 잘 될 때 멋진 교육이 탄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르침과 배움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일어날 때 멋진 교육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오늘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거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배우는 즐거움이 쏠쏠해요. 돈 몇 푼 버는 것 못지않게, 출세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그걸 놓치지 말고 그 끈을 붙잡고 쭉 나갈 때 이 내면의 풍요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벌 주는 사람도 없고 혼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좋아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꽤 높이 올라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를 왜 싫어할까? 왜 재미없어 할까? 강제로 막 억압한다고 해서 외워 이 녀석아 시험 나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그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참고 견디는 시간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공부가 생각보다 재밌는 거란다.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보여줘야 돼. 아이들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재밌어 얘야. 나도 책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걸 옆에서 보면 아이들도 배우는 거거든요. 나는 안 하면서 애들한테만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애들이 공부를 힘들어하고 재미없어 하는 것은 현재 나의 수준, 내 실력 수준하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하고 그것이 디스매치, 안 맞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이 어딘가. 그러니까 공부 너무 잘하는 애들은 위에 걸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컨대 나이가 중3이지만 중3 거 다 마스터하고 재미가 없으면 고1 거 미리 줘도 돼요. 그래야 더 흥미가 있는 거지. 너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반복 드릴 해가지고 만점 맞게 하면 재미없어 그것도. 그죠? 반복해서 그냥 다 아는 거 자꾸만 하라고 하는 것도 재미없고 또 반대로 지금 나이는 뭐 고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실력이 중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중2로 내려가야 돼. 거기서부터 조금씩 해주면 나름대로 재밌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의 원리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긴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